챕터 2는 데이터 관리와 이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를 할 거냐, 또 데이터를 어떻게 탐색을 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처음 얻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를 설명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거나 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플롯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어떤 구조를 파악을 했다면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받았으면 이 세 가지는 꼭 필수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샘플 수, 이 예제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하고, 어떤 변수의 피처의 수, 이 변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무조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데이터 분석한데 본인이 쓴 데이터의 자료 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피처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했을 때 그 분석을 했을 그 결과에 신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데이터 분석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의 샘플 개수와 변수 개수를 무조건 파악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변수별로 이 변수가 문자형인지 아니면 명목형 변수인지 아니면 순서형 변수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연속형 변수인지 그런 추가적으로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의 척도에는 아까 말했듯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목형 변수입니다. 명목형 변수는 이제 데이터가 문자인데 범주형 변수에서 범주형 변수니까 문자인데, 이 문자지만 그 문자 간에 어떤 의미가 없는 사람 이름 같이 의미 없는 문자형 데이터를 명목형 변수 척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범주형인데 그 문자 간에 어떤 순서가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면 금상, 음상, 동상 같이 어떤 순서가 주어진 문자형 데이터를 순서형 변수 척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구간 척도, 비율 척도라고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분석할 때는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속적인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속형 변수 척도라고 합니다. 하면 이런 명목형 변수와 순서형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실제로 이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을 할 게 아니라면 이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척도를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의 어떤 경우에 변수 척도를 변환을 하냐. 첫 번째는 일단 정보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변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보의 손실을 감수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순서형 척도의 경우는 명목형 척도에 비해 순서형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 척도를 명목 척도로 변환을 한다. 순서 척도를 명목 척도처럼 이따 따로 설명이 되겠지만 명목형처럼 더미 변수를 만든다 했을 때 순서형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있겠죠. 하지만 정보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변환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간간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를 간단하게 해서 해석이 용이할 경우, 예를 들면 이게 범주형 변수인데 이 범주형 변수의 어떤 수준수, 만약에 범주형 변수가 어떤 그룹인데 이게 A부터 F 그룹까지 있다고 하면은 6개의 그룹이 지금은 많아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가면 데이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범주 개수를 A, B, C 3개로만 하겠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속형 값을 좀 더 심플하게 만들고 싶을 때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석 목적에 맞게 타겟을 변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연속형 타겟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yes, no 형식으로 만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만들고 싶다. 예를 들면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게 이 사람이 생존할 것이다, 아니면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생존할 것이다,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특정 인풋 형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후 나올 알고리즘이지만 나이브 베이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범주형 변수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속형 변수를 범주로 변환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크게 4가지의 이유가 있을 때 이 변수 척도를 변환을 하곤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먼저 해석이 용이하도록 하는 경우, 여기에 어떤 연속적인 값, 나이 변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분석을 하게 되면 좀 해석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타겟이 얼마씩 변화하더라. 근데 여기서 나이가 한 단위라고 하는 건 한 살이 증가한다는 건데,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어떻게 변화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이 변수를 연령대로 하게 된다면 10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더라, 20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더라 라는 식으로 해석이 좀 더 편안해지고 좀 용이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을 변환하는 경우인데, 여기에 강수량 데이터 00, 19, 20, 23처럼 어떤 0 이상의 수치가 나오게 되는 변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 데이터의 범위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적인 면이 있어서 일반적인 리그레션을 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비가 올 거냐 아니냐 라는 식의 날씨 상황 바이너리 변수로 변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수 척도까지 변환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냐 없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으면 알고리즘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을 확인할 때도 결측치가 있으면 연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결측치를 처리를 해줘야 데이터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결측치 처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측치 처리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결측치 값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측 처리를 대체를 한다는 것은 그 변수가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결측치가 있는 변수가 연속형이라고 하면은 평균이나 중앙값 등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 극단값이 크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평균으로 대체를 하고, 극단값이 많은 데이터더라 그러면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랜덤한 값을 할당해 버리면 최빈 값이라는 특징이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범주에서 10대가 가장 많은 데이터였는데 결측치들을 랜덤하게 할당했더니 10대가 많던 게 30대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특성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최빈값으로 대체를 해서 최빈값이 변하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음은 결측치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런 결측치들을 다 제거하고도 데이터가 충분한 양이 남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결측치를 대체를 해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약간의 편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단
불필요한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는 다 제거를 해서 나는 순수하게 주어진 데이터만 쓰겠다라고 한다면 결측치를 제거하는 방법이 상당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퓨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임퓨테이션은 상당히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변수, 결측치가 있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가지고 해당 결측치에 어떤 변수가 들어갈 건지 어떤 값이 들어갈 건지를 추정해내는 그런 방법인데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하기엔 이르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측치까지 처리를 했다면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끝냈으면 이제 데이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속형 데이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상관계수란 건 두 변수 간의 선형성을 수치화한 척도입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두 연속형 변수가 x축과 y축에 주어졌다고 하면 여기서 두 변수가 이런 한점도 형태를 보이더라. 그러면은 이 두 변수는 이런 선형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성의 정도를 수치화한 게 바로 그 상관계수입니다. 이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가 증가를 할 때 만약에 양의 상관계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가 같이 증가하는 성질을 보입니다. 그것은 만약 x와 y가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x나 y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도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x가 만약에 최저 온도고 y가 최고 온도다.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산점도에 그려보면 선형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변수를 적절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니 그 중에서 나는 최고 온도가 더 중요해서 최고 온도만 쓰겠다. 그럴 경우 최저 온도의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런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처리가 필요하고 아니면 이 두 변수의 정보를 요약을 해서 최고 온도에서 최저 온도를 빼서 기온차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고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제거하겠다 라는 식의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중공산성 문제라는 건 나중에 나올 회귀분석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다중공산성 문제라는 건 하나가 변할 때 그 x가 한 단위 변할 때 그 효과를 온전히 x가 한 단위 변할 때 효과만 측정을 해야 되는데 x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같이 변하게 되면 이게 그 x가 변해서 바뀐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같이 바뀌면서 나타난 변화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x만의 효과를 독자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중공산성 문제라고 해서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모형을 만들 때 x만의 효과를 따로 추출해낼 수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가 왜곡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서 상관계수가 높은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관계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상관계수가 높으면 나중에 나올 주성분 분석, BCA 같은 경우를 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높다라면 그 데이터에 맞춰서 적절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싶을 때 어떤 플롯을 어떤 상황에서 보여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플롯은 박스 플롯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X축에는 범주형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Y축에는 연속형 분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 플롯의 가운데 굵은 선은
중앙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에 박스 플롯의 위에 면은 3, 4분위수를 나타내고 아래 면은 1, 4분위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 이 수염의 끝은 이 3, 4분위수에서 IQR, 이 3, 4분위수 마이너스 1, 4분위수 값을 IQR이라고 하는데 이 3, 4분위수 플러스 1.5 IQR의 범위를 표시한 게 이 수염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수염은 1, 4분위수 마이너스 1.5 IQR을 해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어떤 극단값으로 아니면 이상치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은 이 각 그룹, 이 경우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한 건데 이 각 곳의 품종에 따라 그 그룹의 분포를 보여주고 그 분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고 그 분포가 얼마큼 퍼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간의 분포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용도라서 만약에 내가 그룹 간의 어떤 평균값이 다를 거다, 그룹 간의 중심점이 다를 거다를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박스 플롯을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예전부터 흔히 굳이 통계를 모른다고 해도 많이 사용하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 바 차트는 기본적으로 범주형 데이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범주형 변수인데 단 하나의 범주형 변수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이 각 범주에 속하는 빈도수를 이 y축에 표현을 해서 그 범주별로 어떤 게 더 빈도가 많은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바 차트는 기본적으로 범주형 변수를 표현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막대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의 형태가 상당히 유사한데 이건 이 막대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의 차이가 뭐냐면 막대 그래프는 범주형 변수에 사용을 하지만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변수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히스토그램은 이 막대와 막대 간에 그 공간의 여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연속형의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X축은 연속형 데이터고 Y축은 그 구간에 속하는 빈도 데이터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연속적인 값을 어떤 구간, 브레이킹 포인트로 구간을 쪼개고 그 구간 내에 속하는 빈도수를 표현을 하는 히스토그램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볼 수 있는 건 이 연속형 변수의 어떤 분포, 데이터가 어디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퍼져 있는지 아니면 이 변수가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등의 분포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덴서티 플롯입니다. 이거는 밀도 그래프인데 밀도 그래프도 이전에 나왔던 히스토그램과 유사하게 연속형 변수를 사용을 하고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그려놓으면 좀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여러 그룹,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 하나에 여러 그룹 간의 분포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 붓곳의 품종별 분포가 이 세팔 랭스 변수의 값이 어떤 분포를 띠냐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스캐터플롯, 산점도라고 하는 플롯으로 두 연속형 변수의 어떤 관계를 보여줄 때 그 두 연속형 변수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두 연속형 변수의 군집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하면 그 두 변수가 어떤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두 변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속형 변수가 많은 데이터다 하면은 산점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선 그래프로 일반적으로는 연속형 변수가 2개 있을 때 사용을 하는데 선 그래프는 생각보다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져 있는 이 그림은 연속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그려서 이 x축의 변수가 변할 때 y축의 연속형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x축에 1월, 2월, 3월 같이 순서형 변수를 넣는다 하면은 그 1월, 2월, 3월간의 평균 지출액 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출액 평균이 어떻게 변하냐 등의 표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트에 맞게 재량껏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준 기본적인 플러스로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시각화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어떤 플롯이 있나 알고 싶으시다면 추가적인 시각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 구조에 따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근데 가장 먼저 이제 내가 타겟이 주어져 있냐 아니면 타겟이 주어져 있지 않냐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타겟이 주어져 있는 방법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 타겟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이 주어져 있다 하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알고리즘을 고려를 해야 되고 타겟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타겟을 추정해내는 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겟이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고 연속형일 경우는 리그레션 문제가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속하는 상황이면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면 되고 만약에 리그레션 문제에 속하게 된다면 리그레션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겟이 주어져 있지 않다 아니면 타겟이 주어져 있지만 타겟을 쓰지 않고 분석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타겟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징들만 가지고 본인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무리에 맞는지 내가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느 집단에 속하냐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데이터들 정보만 가지고 군집을 여러 군집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도 이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를 분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무리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런 경우는 클러스터링을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고객 시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시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하면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 시장에는 어떤 고객층이 있다 또 이런 고객층도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용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챕터 2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